안보 문제가요. 지금 중후반 대선전에서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들을 한번 좀 들어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안보 이렇게 숭숭 구멍 내놓고 또 지금의 이 안보위기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뭐 잘했다고 큰 소리 칩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 저 문재인 앞에서 안보 얘기 하지 마시라. 맞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박지원 대표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현혹이 돼서 안철수 하는 거는 정말로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 김정은 정권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국민들께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대표 국민의당 그분들 찍으면 지금과 같은 안보 위기에 나라가 위험해진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의 최순실이 박지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즘 보수 코스프레를 제일 열심히 하니까. 중도 보수 표심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안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인데 딱 이 말만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진보 진영 후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가운데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적폐청산에서 통합 위주로 문재인 후보가 말을 좀 돌리잖아요. 돌리면서 북한에 대해서 좀 강경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있는 지지율 관망하던 세력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조금 온 거 아니냐.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렇죠. 사드에서도 우리가 주권적으로 행사하겠다. 김정은에 대해서도 내가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은 세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홍준표 후보는 또 아주 또 세게 이렇게 디스를 하고 있죠. 그 문찍김이라고 하죠. 문찍김. 문재인 되면은 김정은 대통령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고 공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안철수 되면 또 박지원이 대통령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나는 후보들이 목소리는 높이고 막 그러는데 실제 목소리 높이고 강경한 건지 그 말의 내용을 보면은 로드맵이 구체적인 게 좀 굉장히 약해요. 또 북한하고 대화하겠다는데 북한이 대화에 김정은이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만 높아서 국민들한테 안보에 대해서 호소하지 제가 보기엔 내용이 좀 별로 좀 부실하다. 예를 들면은 선제 타격할 때 어느 유력 후보가 그랬잖아요. 선제 타격하면 하트라인 통해서 김정은하고 바로 통화하겠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볼 때는 아이고 우리가 선제 타격한다고 한국에 알려지면 바로 북한에 얘기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들 대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남북 비핵화를 바란다면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자세. 그래야지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전쟁을 피해야지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자세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이 목소리만 놓고 주먹만 불끈 쥐지 말고 진짜 부드러운 말을 하더라도 정말 북한이 두려워하는 거.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강한 걸 보여주는 그런 후보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문재인 후보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대화와 협력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런데 방법은 대화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대화만을 해서 어떻게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의문으로 남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 되면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는 거다. 이 명제도 사실은 맞지 않겠지만 그다음 명제가 더 재밌죠. 안철수가 되면 박지원이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게 문보다 더 위험하다. 이게 더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더 위험하다는 이유가 뭔지 사실 저는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 부분은 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정은 정권이 자기를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내뱉어서 뭔가 임팩트를 주고자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근거나
좀 들어봤을 때 이게 타당한 건지를 생각해 보면 또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급조된 안보관이랄까, 급조돼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말 같은 거 이런 건 오히려 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지적해 주신 게 사실 그런 게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체는 없이 귀에만 그냥 잘 들어오는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 건데 안철수 후보 오늘 뭐 토론에서도 또 그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정확한 안보관이 뭐냐?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안보관 문제를 문재인 후보에게 강하게 지금 질문하기에는 본인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당론을 지금 아직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오늘 조금 본인 스스로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지금 본인이 이제 상당히 그 1위를 달리면서 일종의 네. 대세론을 형성해 가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문재인 후보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변수는 일종의 폭풍이죠. 북한이 어떻게 지금 이제 도발을 할 것이냐, 감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사이에요? 예, 그 사이에. 지금 뭐 4월 15일 태양절은 그냥 넘어갔죠. 무사히 넘어갔습니다만은 지금 4월 15일 날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뭔가 정치적인 이벤트 하나로 뭐 아주 고도화된 아주 개발이 거의 끝난 ICBM 같은 시험 발사를 한다든지 예. 6차 북핵 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반도 주변에 와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들이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 지금 그 리액션을 취했을 때 이것이 표심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예. 바로 그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만에 하나 전쟁이 난다고 한다면 나부터 총을 들겠다. 예. 그리고 그런 지금 얘기도 했죠. 북핵 예. 실험을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으로서 존립이 안 될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김정은이 나를 가장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김정은이 왜 나를 두려워하는 부분은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징벌적 조치를 통해서 정권을 이 존명마저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구체적인 무슨 북한의 그런 이 정권에 아주 위협이 되는 예. 무슨 조치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이 지금 투트랙의 방식, 대화, 협상,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강한 대북 제재 이 두 가지를 동시 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해요. 예. 저는 이게 차기 대통령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보 문제로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내치에 실패하면 다음 선거에 지면 끝나지만 외치나 안보에 실패하면 국가의 미래가 좌우된다. 저는 이게 그만큼 안보가 중요하고요. 예. 우리 대통령 선서도 보면 이게 헌법 준수 다음에 국가 보위입니다. 두 번째 의무로 되어 있고요. 근데 아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김정은 정권이 나를 두려워해. 예. 요거는 이게 앞뒤가 좀 잘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북한에서 이번에 하나 성명을 발표했어요. 예. 뭐냐면 이게 한국의 보수청이 뭔가 이게 문재인 차악 이론을 통해서 문재인을 안 찍고 안철수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예. 이걸 이게 북한에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 보수청의 차악 선택 이론을. 아마 이게 그걸 인용하면서 그럼 이게 아하, 북한이 김정은이가 내를 제일 무서워한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문재인 후보 저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럼 이게 제일 먼저 사드부터 빨리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이게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북한이 두려워하지. 예. 말로는 이게 좀 유화적으로 가면서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거는 조금 이게 말과 어떤 실제 행동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문재인 전 사드를- 대표는 사드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을 했어요. 예. 조건부 입장 좀 찬성을 했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예. 여태까지 끌어왔는데 이제 5월 9일 날 선거하면은 그거는 뭐 기정사실화가 돼서 그건 뭐 되돌릴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제가 해야 된다는 보기에는 말씀이시죠? 조건부 찬성해서 문제될 건 없고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당론하고 본인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예. 그 고민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당론을 사드에 반대하는 햇빛 정책을 지지하는 당론을 따라야지 호남표나 진보 쪽에 좀 유리하고 자기는 또 기정사실화 하잖아요.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이건 또 보수층에 유리해서 양토끼를 다 잡기 위한 전략은 선거 전략으로는 이해는 가는데 예. 그래도 안보에 관해서는 선택을 해줘야죠.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국민당원들 40명 모여서 여기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죠. 이렇게 어정쩡하게 5월 9일까지 가겠다, 다 노리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솔직한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손학규 의원이 손학규 대표가
방송을 했는데 그 앵커가 질문한 게 사드 배치와 관련된 당론이 정해졌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앵커가 그 박지원 의원이 당론 정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다. 그랬더니 그럼 박지원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고 예. 이 안철수 후보와의 그런 그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껄끄럽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개인적인 그 생각하고 국민의당의 당론하고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갈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예. 저는 그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안보 이슈는 보수 측이 독점하는 이슈긴 한데 지금 거의 그 어드밴티지를 못 느끼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를 제가 기억하는데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가장 강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어느 분야가 제일 강점이냐면 안보 분야는 남북 문제를 제일 잘할 것 같다. 38%가 나왔어요. 근데 이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어느 부분을 제일 잘할 것 같냐니까 지금 보수 지지층을 상당히 그 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잘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지금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사실 아킬레스건이었다고 하는 안보 문제는 어느 정도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조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암만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외생 변수인 북한이 어떤 식의 도발을 하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자신이 이제 안보에 대한 능력을 보여줄 하나의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후보들 한번 군 이력을 한번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군 문제 이회찬 총재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보였는데 문재인 후보야 특전사 출신이라는 게 너무 유명하고요. 홍준표 후보가 14개월 방위로 방위를 받았는데 본인의 고향이 창녕인데 창녕에서 안 하고 저기 처가 쪽 이 전북 이래요. 부안인가요? 전북 부안인가 그쪽에 가서 했대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동네에서 창녕에서 하기는 좀 창피해가지고 옛날 방위들을 우리 때 많이 놀렸거든요. 방위 때 많이 놀리고 그랬어요. 그런 기억에 의해서 자기 고향 떠난 그때 처간지 여자친구 집인지 거기 가서 방위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제대하고 방위 제대하고 나서 고시 합격했다 하는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유가 있습니다. 몸무게도 그렇고 시력도 그렇고 신체 검사에서 4급을 받았어요. 0.5고 방위한 거야 문제도 없죠. 방위도 나라로 지킨 거잖아요. 특전사 같이 좀 확실히 지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역을 지킨 거는 그 방위부터는 전혀 문제된 게 없어요. 이제 허리 아프다고 그러나 이제 피부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군대 안 간 거 이런 게 좀 문제지. 방위부터는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저기 그 병력은요. 항상 이 금수저 출신들은 철저한 검증을 해봐야 돼요. 면제되면. 근데 흑수저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병력 비리를 저지를 수가 없잖아요. 홍준표 변호사가 흑수저 중에 흑수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당하게 방위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때 몸무게가 48kg라고 했는데 굉장히 말랐어요. 지금 저 사진을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군의관으로 복무를 했고 유승민 의원이 육군 병장으로. 육군 병장인데 그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수도 경비사령부, 지금은 수도 방위사령부라고 부르죠. 79년도부터 81년도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격동기 중심에 수경사가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79년도 12.12 사태 때 그때 수경사령관 때 장태환 소장이 그게 아주 이 반발하는 바람에 수경사 내부에서 이 교전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이 수경사가 대한민국 정치의 하나의 정 가운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아마 그걸 보면서 상당히 이 군과 정치의 그런 관계 그리고 또 안보의 문제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는 그때는 국가 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군화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항상 비상 대기 상태로 군화를 신은 채 잠을 잤다고 할 정도로 아마 유승민 그 후보도 이 서울에서 근무했지만 쉽지 않은 군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야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특별히 군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세가 시작이 되고 여러 일정을 하다 보니까 후보들이 좀 말실수도 가끔 나옵니다. 그거를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요. 대구에서 시작해서 수원 거쳐서 아닙니다. 대전 거쳐서 여기 서울에 왔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우리 수원도 정권 교체의 태풍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좌파들은 끊임없이 집동을 합니다. 보수는 무조건 부패하고 진보는 무조건 정의라고 선동을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부패한 보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봤습니다. 실수할 때 하지 제가 문재인입니까? 그러니까 뭐 워낙 연설도 많고 유세도 많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그 자연스럽게 뭐 그걸로 봐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문재인 후보가 수원에서 얘기하면서 서울 시민 여러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수원에 그 들어온 사람이 아마 서울 시민들이 많이 지하철 타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이 서울하고 수원하고 섞였다고 봐야죠. 예.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에 TV 토론할 때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재명이라고 하고 좀 사람 이름 좀 틀려서 유시민 장관 얘기. 유승민은 유승민하고 좀 헷갈리고 해서 조금 저래서 좀 걱정하는 사람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근데 해프닝으로 봐야 되고 또 홍준표 의원은 또 얘기하면서 부패한 보수 예.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했는데 보수가 지금 많이 부패한 게 여태까지 국정농단 탄핵까지 온 거죠. 예. 말실수지만 또 맞는 얘기고 박지원 후보 의원은 정말 애드립이 강하고 순간 IQ, 예. 자동차로 하면 RPM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준비한 것처럼 얘기를 그렇죠. 그냥 이어가죠. 문재인이 예. 돼야지 광주 정신을 계승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실수니까 예.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내가 일부러 안철수를 틀리게 말했다고 잘 넘어가잖아요. 예, 물론 뭐 악마의 편집이다 해가지고 그 부분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돌아다니니까 본인이 상당히 화를 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박지원 후보가 의원이 저렇게 난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저분이 순간 IQ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여담이긴 한데요. 그 이제 말실수 관련해서 프로이드, 그러니까 심리학자였던 프로이드의 이론이 있습니다. 예. 이 버벌 슬립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그게 의도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다 말실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게 바로 프로이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생각을 것들, 하고 있다? 예, 예를 들면 예. 홍준표 후보가 뭐 부패한 보수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제 프로이드 이론이어서 뭐 그게 딱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세 명의 그 후보들의 그 말실수를 살펴보게 된다면 예. 약간 좀 재미있는 구석도 있는 것 같아요. 프로이드 이론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설명했는데 저는 법학적으로 예. 말실수라고 설명해 보면요. 제가 이게 저도 출마도 해봤고 경험에 재판도 몇 번 해봤는데 공약 연설하다가 오버해서 말실수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예. 또 이게 이렇게 선거법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걸릴 경우 위반되는 있죠.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아차 실수해서 예. 그런 경우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실수는 애교로 봐줄 정도 뭐 큰 실수는 아니지만 예. 정말 이게 아까처럼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공약을 약간 오버하다 보면 허위 사실 유포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허위 공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